이번 이야기는 실화, 산길 하교 중에 만나. 하사 진급 기념으로 제가 겪은 실화 하나를 올립니다. 몇 년 전 소규모 친목 동호회에 한복 올린 적이 있는 글인데 이렇게 공개된 곳에 처음 올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귀신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물론 귀신이 아니었어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너무도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이었기에 저는 귀신이라고 믿습니다. 살면서 무서운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 그중 확실히 귀신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 두 번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소개하는 고등학교 시절, 두 번째는 군대 시절인데 군대 이야기는 본 게시판에 제 경험과 흡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참고로 글이 깁니다. 스크롤 때문에 두 편으로 나올까 했지만 절단 신공 사용하지 않겠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때는 1980X년 내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해의 일이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서울 변두리의 산자락에 위치한 고등학교였다. 등교시는 약 15분에서 20분간 지루한 오르막길을 올라야 했고 학교 건물 뒤편에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이 딱 하나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타고 나면 오르막길을 생략하고 편하게 다닐 수도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 레코드판 사야 했던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운동삼아 그 길을 다녔고 2달 정도 지나서 등굣길은 가벼운 운동거리도 안 되었다. 그러다가 나와 같은 동네에 사는 B라는 친구와 점점 친해졌고 처음으로 함께 집에 가던 날 그 친구 덕분에 새로운 통학로를 알게 되었다. 학교 건물 뒤편으로 나있는 산길을 타고 내려가는 길이 있었는데 5분 정도 내려가면 바로 정류장이 나와 훨씬 빠른 길이었다. 더구나 그것은 학생부 선생님들이나 선도부들이 지키고 있지 않아서 복장 불량, 두발 불량 등의 단속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결정적 이점도 있었다. 그러나 단속으로 피할 수 있고 빠르다는 이점이 있던 만큼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 학교 건물 뒤쪽에 운동장이 있어 산으로 이어지는 길은 절벽과 맞닿아 있었고 절벽 쪽으로 철조망이 쳐있긴 했지만 거의 있으나 마나 허름하고 녹슨 철조망이었다. 게다가 철조망을 쳐놓기 전에는 여러 실족에서 떨어져 죽기도 했던 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물론 나는 당시 그런 얘기를 학생들이 그곳을 통과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꾸며낸 얘기로 믿었다. 내가 직접 여러 차례 다녀본 결과 제정신으로 똑바로 걷기만 한다면 안전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절벽 외에도 그 산길이 쉽지 않았던 또 한 가지 이유를 대자면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있어서였다. 학교 뒷산엔 동네 아저씨들이 만들어 놓은 투견장이 있었는데 낮에 할 일 없는 아저씨들이 돈을 걸고 개싸움을 붙이던 그런 투견장과 절벽 산길은 불과 20에서 30m 거리였다. 가끔 일찍 끝나는 날에 사납게 울부짖는 개소리와 아저씨들의 고함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시간에는 나뭇잎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 적막한 길이었는데 어느 날 투견장을 직접 보고 온 뒤에 그 바람 소리에 피비린내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개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기도 했다. 다행인 것은 친구 B와 늘 함께 다녔기 때문에 별로 무섭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 친구 B는 입학할 때부터 그 길로 다녔고 나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있던 5월부터 그 친구와 함께 다녔다. 산길로 다니는 것이 아주 익숙해졌을 무렵 여름방학을 맞았다. 2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뒤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드디어 1학년들도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한 것이다. 원래 2학년이 되어야 실시하던 야간 자율학습과 스터디 그룹은 그 해부터는 1학년 2학기부터 조용한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다행인 것은 자율학습이 말 그대로 자율학습이었다는 점. 원치 않는 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집에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당시 음악 듣는 것을 제외하고 공부에 열중하였던 모범생이었으므로 스터디 그룹과 야간 자율학습을 모두 신청했고 친구 B는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1학기 내내 이어져오는 우리들의 절벽, 산길 동반 학교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5시에 정규 수업이 끝나며 6시 반부터 8시까지 스터디 그룹, 그리고 밤 11시 반까지 야간 자율학습이었다. 그 시간까지 남아서 자율학습을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집이 바로 근처의 아이들이었는데 나는 믿는 구석 산길이 있었으므로
막차 시간이 11시 45분까지는 시간이 매우 넉넉했다. 참고로 정문으로 내려가면 버스를 놓치고 걸어가야 된다. 드디어 야간 자율학습 첫날이 끝나고 나는 여유있게 운동장을 뒤로 돌아 산길로 향하였다. 그러나 밤에 가는 산길을 너무 우습게 보았던 걸까? 저녁에도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어 철조망 군데군데 배경등을 켜놓은 게 있긴 했지만 불빛이 너무 위에 달려있어 길 아래가 잘 보이지 않아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더구나 혼자 어두운 산길을 가자니 조금 무섭기도 하였다. 그때까지 나는 귀신 따위는 믿지 않는 철저한 유물론자였기 때문에 귀신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본드 불고 있는 그 깡패들이나 이상한 사람을 만날까 무서웠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 시간은 흘러갔고 나는 버스를 놓칠까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그래, 눈 딱 감고, 아니 눈 크게 뜨고 가는 거야. 5분만 가면 되는데 뭘. 이렇게 마음먹은 나는 첫 발을 내딛고 산길로 접어들어갔다. 다행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길이 잘 보였다. 두 번째, 세 번째 배경들부터는 철조망 아래로 좀 더 낮게 달려있어 길을 더욱 잘 비춰주고 있었다. 게다가 1학기와 2학기 초까지 몇 달 동안 다녔던 길이라 비록 반길이었지만 나무 뿌리나 뾰족한 돌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잘 알고 있기에 익숙하게 내려가고 있었다. 가끔씩 바람소리와 스삭거린 나뭇잎 소리만 귓가를 스쳤다. 산길을 3분의 2쯤 내려왔을 무렵 나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옆에 버튼을 눌러 노란색 불이 켜지는 디지털 손목시계. 그때 시각은 11시 40분. 19년이라는 세월을 흘렀건만 아이도 그때 시각을 정확하게 기억한다. 이 정도면 거의 딱 맞게 막차 탈 수 있겠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며 고개를 들고 앞쪽을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데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랬다. 내 앞쪽으로 약 10m 되는 거리에 조그마한 여자아이 한 명이 서 있었다. 8살에서 9살쯤 되어 보였고 백열등, 불빛 뒤쪽에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입고 있는 상의와 하의는 똑똑히 보였다. 그때는 9월 중순이 지나고 있을 무렵이었고 비록 밤이었지만 날씨는 여전히 더웠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밝은 분홍색 오버코트를 목까지 다 채운 채 입고 있었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여자아이의 뒤쪽을 보았다. 뒤에 따라오는 부모님이 계신가 해서였다. 시간은 밤 11시 40분. 이 산길을 여자아이가 혼자 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설령 부모님이 함께 있더라도 왜 이 늦은 밤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 험한 길을 간단 말인가. 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여자아이는 점점 더 내 앞으로 다가왔다. 5m 정도 앞까지 다가왔을 때 나는 그 아이의 뒤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보는 극도의 공포로 인해 내 온몸의 털은 모두 곤두섰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목 안에서는 끄끄거린 소리만 날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곳에 서서 점점 더 그 여자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 아이가 바로 내 앞까지 왔을 때 또렷하게 보이는 그 여자아이의 그 얼굴 보고서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전설의 고향에서나 보던 핏기 없는 얼굴에 빳빳한 긴 머리,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퀭하니 뭔가 다른 덩어리 같은 게 있었다. 반팔 교복을 입고 있던 내 오른쪽 팔꿈치를 스쳐가는 뻣뻣한 털코트에서 감촉을 느끼고서 나는 반사적으로 으악하는 소리를 지르며 크게 앞으로 벌쩍 뛰었다. 그때 내 얼굴 앞으로 다가온 것은 철조망의 날카로운 부분. 나는 코와 뺨이 철조망에 긁혀 찢어지는 느낌을 느끼고 정신이 번쩍 들어 눈을 뜨고는 내가 가파른 절벽에 아슬아슬 쳐져 있는 철조망을 부둥켜 안고 그러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아직도 두 발에는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움직일 수가 없었고 나는 가까스로 고개를 돌려 그 여자아이가 지나간 방향을 보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그저 캄캄한 산길이 누런 백열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을 뿐 몇 초 되지 않는 찰나의 순간이었는데도
그 여자아이는 감쪽같이 그 길 위에서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 순간 온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빨리 이 길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감각이 없던 두 발이 그대로 움직여졌고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험한 산길을 뛰어내려갔다. 저 앞산 아랫동네에 불빛이 보였고 이제 살았던 안도감에서일까 쪽팔리지만 내 눈에서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어쩌면 내가 그때까지 확고히 믿고 있던 그런 세계 중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 때문일지도 모른다. 거의 실성한 듯 상태에서 버스를 탔고 집으로 가는 내내 쿵쿵거리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날 밤은 한숨도 잠을 못 잤고 새벽까지 방에 불을 켜놓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로 밤을 지샜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비와 마주쳤다. 내 얼굴에는 반창고가 3개가 붙어있었고 비는 그 이유를 물었다. 나는 어젯밤에 겪었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해주었다. 내 친구 비는 매우 순하고 진실한 친구이다. 그는 내 말 다 믿어주었다. 그 후 정신없이 일주일이 다 지나갔다. 나는 그 기간 동안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서 다른 아이들과 섞여 정문으로 내려갔다. 그리고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만큼 전력 질주로 내리막길을 5분 안에 뛰어내려가는 버스 막차를 탔다. 걸어가면 15분에서 20분 걸리니까 죽어라고 뛸 수밖에. 하지만 그날 밤에 내가 본 것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무서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고생하는 것을 옆에 지켜본 친구 피는 내게 야간 자율학습을 그만둘 것을 권유했다. 그때 나는 비만큼 순수하지 못해 친구에게 결코 약해 보이기 싫은 마음에 오기도 부리고 꿋꿋이 야간 자율학습을 계속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결국 비가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했다. 다시 비와 나의 동반 하교가 재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그 산길로는 가지 않았다. 아침에도 비는 한동안 자율학습이 끝나고 정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그 지루한 내리막길을 나와 같이 뛰어주었다.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10월 말이 됐을 무렵 나는 어느 정도 그때 충격에 벗어났고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뒤 비와 함께 오랜만에 그 산길을 찾았다. 산길 입구에 다다르자 다시 한번 그날 밤의 충격적인 현상이 기억났지만 옆에 든든한 친구 비가 있었기에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발걸음을 내디뎠다. 비는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나머지 실족할까봐 나를 산 쪽으로 세웠고 자기가 절벽 쪽으로 걸었다. 그 산길은 굉장히 좁아 2명이 나란히 서서 걸으며 남는 공원이 별로 없었다. 우리들이 팔짱을 끼고 워낙 찰싹 붙어서 걸어갔기에 옆에서 보면 개이처럼 보였을 것이다. 다행히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뒤를 며칠에 한 번씩 산길로 내려갔다. 그리고 2학기가 끝나 2학년이 되고부터는 학교 통학버스를 타고 다녔으므로 산길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그 산길에 대한 공포를 다시금 떠올리게 된 것은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겨울이었다. 정식 동창회는 아니고 고등학교 때 친했던 애들끼리 전화 연락을 주고보다 고등학교 교정에서 만났다. 졸업하고서 처음으로 찾은 학교였기에 여기저기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다. 여기저기 달라진 곳들도 많이 눈에 띄었고 바로 옆에는 같은 재단의 종합대학교, 그런 곳이 공사를 한참 진행 중이었다. 그 공사의 여파로 산에 절벽이 많이 깎여 있었고 산길로 내려가는 길은 막혀 있었다. 친구들과 학교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 그리고 비와 내가 그 여자아이 귀신을 얘기했더니 아이들은 코웃음 치며 뻥치지 말라고 욕을 했다. 당연한 게 있지만. 그런데 그놈 중 한 놈만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게 진짜냐고 물었다. 그래서 뻥이든 진짜든 지금 와서는 별 상관없다고 말했더니 그놈은 충격적인 얘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걔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바로 앞에 살던 애가였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입학 전에 들었던 사건이 있다고 했다. 우리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2년 전쯤에 산 투견장 근처에 운막을 짓고 사는 한 이상한 놈이 살았는데 그 미친놈이 기르던 개가 엄청 사나워서 투견장에서 꽤 악명이 높았다고 한다. 근데 어느 겨울날 산 밑에 살던 한 여자아이가 그 사나운 개에 놀라 도망가다 절벽 산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 이 얘기를 해준 친구 녀석은 여기까지밖에 몰랐고 자세한 내용은 내가 이후 관할 파출소에 가서 직접 물어봐서 알아낸 것이다. 그 개와 여자아이가 동시에 실종이 됐는데
몇 시간 후 경찰 수색 결과 여자아이 시신이 낭떠러지 아래쪽에 발견되었고 시신은 무언가에 물어뜯겨 특히 얼굴 부위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그 여자아이가 떨어진 뒤 그 미친 개가 그 아래로 내려가 시신을 훼손한 것 같다네. 그런 경찰들의 말을 듣고서 나는 온몸이 떨려왔다. 그 개의 주인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고 한다. 당시 사건에 참여했던 경찰로부터 어렵게 전해 들은 그 여자아이의 인상착의는 내가 그날 밤 보았던 바로 그 상태였다. 분홍색 코트에 갈색 골드 바지. 그 사건 이후로 그 절벽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조망이 쳐지게 되었다. 나는 이 사건 이후로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게 되었고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의 잣대로 이 세상을 판단할 수만은 없었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후 군대라는 곳에 가서 비슷한 경험을 한 차례 더 했고 그 이후로는 귀신을 직접 목격한 경험은 없었다. 출처 짱공유의 소수 정예님의 이야기입니다.